엄마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 없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 저와 관련된 많은 것들을 솔직히 밝힐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시고,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없는 제 남편과의 만남은 주변 사람들의 권유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저와 남편을 동시에 알고 있는 지인들이 서로에게 정말 잘 맞을 사람이라며 꼭 만나보라고 예전부터 말을 해왔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 모두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과 생각으로 그 만남을 미뤄왔었죠. 그러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여전히 혼자서 지내던 우리 둘은 주변 사람들의 끈질긴 권유로 인해서 만나게 됐죠. 다른 사람들이 입을 모아 좋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만남의 목적이 어쩔 수 없이 연애라는 점에 맞춰져 있으니 더더욱 서로의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었죠. 우리 두 사람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 비슷했는지 처음 보는 자리에서도 정말 조심스럽게 대화를 풀어갔던 것 같아요. 서로 조심스러웠기 때문에 처음 본 자리에서 서로에 대한 많은 정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헤어지면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도 그날 저와 똑같은 생각을 했다고 했죠. 그 느낌만 가지고 우리 두 사람은 다시 만남을 가지게 됐고, 또 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계속 이어지며 만남을 가지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다정한 연인이 되어 있었죠. 남편은 무척이나 참을성이 많았고 긍정적이었으며 배려심도 깊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중에 단 한 번도 작은 짜증을 내지 않았고, 화가 날 법한 상황에서도 항상 헛웃음과 미소로 넘기고는 했죠. 배려심도 얼마나 깊었는지 몰라요. 우리 두 사람 다 취향과 취미가 비슷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것 전부 남편이 저를 위해 맞춰주고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던 거죠. 남편은 생으로 된 음식을 입에도 못 댔고 고소공포증이 있어 높은 곳과 놀이기구도 타지 못했죠. 그런데 제가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모든 걸 같이 해주고 있었어요. 겨우 그 두 가지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가지 더 있었지만 남편은 그 모든 걸 저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제가 싫은 것과 좋은 것을 편하게 말해달라고 해도 자신은 다 괜찮다며 참고 견디는 사람이었죠. 물론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는 이 정도까지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본래 성품이 착하고 배려심이 깊어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굳이 하나씩 따지고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남편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좋은 사람들이 남편 곁에는 더 많았죠. 남편의 성격을 알았기에 제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남편이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외워서 데이트를 즐기고는 했습니다. 저와 있을 때만이라도 배려하는 마음 없이 온전히 즐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이죠. 서로 30이 넘어서 하는 연애였기 때문에 만남이 길어지며 결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주며 결혼을 하자고 했고, 전 당연히 그 프로포즈를 받았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고 남편의 어머님을 만나 뵙게 되었어요.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모시고 살고 계셔서 인사를 드리러 간 날 시댁 가족들 모두를 만나게 됐습니다. 잘 보여야 하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에 긴장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시댁 식구들 모두 처음 보는 절 좋아해 주시고 반겨주셔서 인사를 드리는 중에 조금은 편하게 마음을 가질 수 있었어요. 어머님께서는 둘째 아들인 제 남편을 정말 끔찍이도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마다 우리 형민이 하시더라고요. 아들 자랑을 얼마나 하시던지 그 자리에선 제가 도둑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죠.
그렇다고 결혼을 반대하시거나 제가 모자라 하신 말씀은 아니셨어요. 정말 아들을 끔찍이도 생각하는 마음에 하시는 말씀이었죠. 그런데 그런 말씀들과 다른 행동들을 그 자리에서 너무 여러 번 보게 됐습니다. 보통 결혼 인사를 하러 온 자리에서 다른 가족들이 있으면 결혼을 하는 당사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며느리인 형님이 없는 상황에선 꼭 형민 씨를 시키시더라고요. 식사 후라 간단히 먹으려고 했는데 이 귀한 손님 맞이하다 보니 많이도 내왔네. 상을 하나 더 펴야겠다. 제가 가지고 올게요, 어머니. 됐다. 그 형만이 넌 그냥 앉아있어. 얘 형민아, 그 세탁실 쪽 가면 상 있다. 그것 좀 가지고 와. 형민아, 가만히 있어. 너 어디 있는 줄도 모르잖아. 내가 갈게. 어허이, 형만이 넌 앉아서 매실참 먹어. 아까 보니 과식하는 것 같던데 혹시 체하면 어쩌려고. 그것뿐이 아니었습니다. 꼭 남편이 해야 할 일이 아닌데도 아주버님보다는 남편을 움직이게 하더라고요. 그때는 워낙 저도 정신이 없을 때라 유독 남편만 일어서게 하는 어머님 모습이 이상하긴 했지만 제가 모르는 이유가 있겠거니 싶어 넘어가게 됐죠. 그날 이후 남편이 저희 집에 인사를 올렸고 상견례를 가지고 결혼식 날짜를 잡게 됐죠. 이후 단 한 번의 잡음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다른 신혼부부들과 마찬가지로 행복하기만 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단 하나 걸리는 일은 있었지만요. 제 안부 전화도 잘 안 받으시는 시어머니께서 유독 남편에게는 연락을 많이 하셨고 시키시는 일이 많았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솔직히 이해가 잘 가지 않더라고요. 아주버님께서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한 집에 살고 계시면서 왜 남편에게 자질구레한 일들을 시키시는 건가 싶었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시어머니께서 남편에게 시키시는 일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주말 아침부터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러 나간다는 남편을 붙잡아 물어보게 됐죠. 남편이 대답을 했지만 그럼에도 속 시원하게 의문점이 풀리지 않아 꼬치꼬치 캐묻게 됐고 그제서야 남편도 할 수 없다는 듯이 모든 내용을 저에게 설명해 줬죠. 자신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부터 어머님께 형과 다른 차별 대우를 받고 있었다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도 운동도 자신이 더 잘했고 부모님 생신이나 어버이날 때도 학교에서 만드는 선물만 드리는 형과 달리 자신이 받은 용돈을 아껴서 구입한 선물을 손편지와 함께 드릴 만큼 모든 부모님께 아주버님보다 잘했다고 해요. 아버님께서는 남편과 아주버님께 공평하게 사랑을 주시면서도 애교와 노력을 더 많이 보이는 남편을 아주버님 몰래 더 예뻐하셨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는 지금처럼 말씀만 남편을 무척이나 아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좋은 것은 항상 형만 챙겨주셨다고 하네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당연히 아주버님이 첫째라 예쁨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뭐든지 잘하는 자신 때문에 기가 죽을까 싶어 어머님께서 일부러 더 예뻐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버님께서 중고등학교 시절 사고를 치고 다녀도 그 모습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 남편이 군대를 가게 되었을 때도 어머님은 늦잠을 잔 아주버님 아침밥을 챙겨줘야 한다며 훈련소로 떠나는 남편 마중을 나오시지 않았다고 했죠. 아주버님이 군대를 가셨을 때는 일주일 넘게 눈물을 보이셨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남편도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머님의 모습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해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죠. 몇 해 전 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님께서 똑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 두 아들에게 아주버님께서 결혼을 하시고 조금 더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아주버님께 물려주셨다고 했죠.
다른 집 동생이었으면 자신에게도 몫이 있다며 정당한 몫을 바랬겠지만 남편은 사업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형과 돈 문제로 어머니를 힘들게 할 수 없다며 상속을 받지 않는 것에 찬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소중한 유품을 받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우리나라 둘째들 인생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겠냐며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남편의 속마음 또한 말처럼 편하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과거 일을 설명하며 자기도 모르게 인상을 쓸 때면 그 일들이 아직까지 남편에게 스트레스가 되고 있다는 걸 전 알 수가 있었죠. 물론 아주버님께서도 어머님께서 동생에게 차별을 한다는 걸 알고 계셨고 나이가 들고선 동생을 신경 써주셨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말려도 보고 설득도 시켰지만 남편에게만 일을 시키는 어머님을 말릴 수 없었던 거죠. 저 역시 남편의 사정을 알게 되고 난 후에는 최대한 남편과 같이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분담하여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어머님이나 아주버님 그리고 형님께 말씀을 드려볼 수 있었지만 그 일로 이야기만 불거지면 남편이 더 안 좋아할 것을 알았기에 남편을 돕는 일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다 아주버님께서 사고로 인해 먼저 세상을 떠나시게 됐어요. 우리 가족들 모두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에 비통함이 가득했지만 아주버님이 이 세상 전부이던 어머님과는 비교를 할 수 없었죠. 장례식을 치르는 와중에도 몇 번씩이나 졸도를 하실 만큼 어머님께서는 아주버님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몇 달이 넘어서까지 식사를 제대로 하시지 못하셔서 온 가족이 걱정을 했고 병원도 수십여 차례 갔다 와야 했죠. 어머님만큼이나 남편을 잃으신 형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고 끝내 아주버님의 흔적이 있는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게 힘들었는지 사돈 어르신께서 계신 미국으로 조카들을 데리고 떠나셨죠.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생긴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님을 모시는 일이었죠. 이미 아주버님께 전 재산을 물려주셨던 탓에 형님이 미국으로 떠나게 되면서 혼자가 되셨고 지낼 곳도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연속된 사업 실패로 아주버님께서 가지고 계신 재산도 없었기에 이미 아주버님의 남은 빚을 갚고 빈손인 형님께서 집을 구해주고 떠날 수도 없었죠. 더군다나 어머님께 고된 시집살이를 살았던 형님이 무슨 좋은 감정이 있어 없는 형편에 어머님께 돈을 쥐어주고 떠나시겠어요. 남편과 제가 상의 끝에 어머님을 저희 집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저희와 같이 살면 불편하고 눈치만 보인다면서 한사코 집을 구해달라고 하셨죠. 그것도 집주인 눈치를 보기 싫으시다며 전세가 아닌 매매를 바라셨습니다. 명의는 저희 앞으로 하면 되니 저희에게 손해가 없다는 억지를 부리시면서요. 어머님 혼자 생활하실 작은 집 정도야 구해드릴 형편이 됐지만 저희에게 필요도 없는 집을 매매하며 들게 될 여러 세금을 생각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었죠. 매매를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어머님께 설명을 드렸지만 남의 집 살면서 눈치 볼 바에는 길바닥이 편하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니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손해를 봐가면서 어머님이 살 집을 매매하게 됐어요. 어머님 짐을 다 옮겨드리고 이사를 마쳤을 때만 해도 이제 한숨 놨다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된 고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주버님께서 돌아가시고 형님이 외국으로 떠나시며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어머님께서는 히스테리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게 저희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남편의 일과는 신경도 쓰지 않으시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도 그때부터 직접 어머님께서 시키시는 일과 심부름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별것 아닌 심부름과 일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유독 한 가지 일에 집착을 하시며 저희에게 일을 시키시고는 했어요.
바로 돌아가신 아주버님과 관련된 일들이었죠. 맨 처음은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나신 아주버님의 넋을 달래야 한다며 굿판을 벌이겠다며 저희에게 용한 무당을 알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사주팔자는커녕 오늘의 운세도 안 믿고 보지 않는 저와 남편에게 용한 무당을 찾으라고 하니 도대체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당연히 남편과 제가 어머님을 말려도 봤죠. 그런데 어머님께서 또 늙은 노인의 취급을 한다며 죽어야 한다는 소리를 늘어놓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제가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게 됐죠. 도대체 어느 정도가 용한 것이고 그걸 또 어떻게 증명해야 하는지 몰라 한참을 헤맸습니다.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 겨우 시어머니 마음에 드는 무당을 찾아냈고 그 말도 안 되는 구판을 열게 해줬죠. 그 구판을 시작으로 시모는 사업하는 남편을 새벽부터 불러 전국의 절과 무당집을 돌아다니며 아주버님 넋을 달래는 집착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 잃은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했던 저와 남편도 점점 더 심한 집착을 보이는 시모를 말리게 됐죠. 만약 아주버님께서 꿈에 나타났거나 집안에 안 좋은 일들이 연속해서 벌어진다면 그 말도 안 되는 미신놀이를 참고 봐주겠는데 아무 문제도 없는 상황에 시모 혼자 괜한 난리를 치고 있었거든요. 지금까지 시모가 시킨 힘든 일들을 하면서도 내색하지 않던 남편도 점점 의미와 이유를 알 수 없는 아주버님에 대한 시모의 집착에 지쳐가기 시작했고 결국 더는 못하겠다며 솔직한 속내를 털어놓게 됐습니다. 어머니, 이 정도 하셨으면 형도 큰 미련 없이 하늘나라로 갔을 거예요. 계속 이러시는 거 결국 어머니 만족을 위한 거지 형을 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형은 어머니께서 다른 활동도 많이 하시고 친구분들과도 어울리면서 행복하게 사시는 걸 바랄 거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많게는 2번 정도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요.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있는데요. 이제 그만하시고 어머니 인생도 좀 즐기세요. 너는 젊은 나이 세상을 떠난 형이 불쌍하지도 않아?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고 잠자는 시간이 좀 줄어든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라도 생기니? 생기기라도 했어? 너는 앞으로 살 날이 한참 남아서 즐기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를 다 할 수 있겠지만 네 형은 아니잖니. 반대로 생각해봐라. 네 형도 그런 것들 안 즐기고 싶겠어? 그런 것들이 얼마나 한이 되겠어. 거기다 떡두꺼비 같은 새끼들도 곁에서 볼 수 없는 외국으로 가서 얼마나 외롭겠고 그런 형 좀 달래주는 일 도와주는 게 이렇게 그만하라고 말할 정도로 힘든 일이니? 솔직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운전하고 바로 일하면 집중도 잘 안 돼요. 퇴근 시간 후에도 일을 해야 하니까 잠자리에 드는 시간도 늦어지고 또 얼마 못 자고 새벽에 일어나야 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된다고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조금 제 생각도 해달라는 거죠. 결국 어머니께서 형 달랜다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제 돈으로 하는 거잖아요. 돈이 적게 드는 것도 아닌데 제가 하는 사업이 유지돼야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형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무당 찾아가고 절 찾아가고 이러면 되겠어요? 이 사람들 중에 진짜인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돈 때문에 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돈만 받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떡하라고? 네 형한테 도움이 된다면 뭐라도 해야지. 10집을 돌아서 한 집만 성공해도 성공은 한 거니까 최대한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거 아니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나는 내 머리카락 팔고 내 몸뚱아리를 팔아서도 해야 하겠으니까. 형민이 너에게는 정말 많이 실망스럽다. 나는 네가 죽은 형을 불쌍하다고 생각할 줄 알았어. 아마 네 형은 똑같은 일이 생겼어도 아마 군말 없이 날 도와줬을 거다. 네 형은 그랬을 거라고. 하지만 시모는 남편이 토로하는 힘듦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남편이 귀찮아서 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서라고 말을 하며 남편이 나쁜 사람인 것 마냥 몰아갔죠.
시모에게는 자신에게 잘해주고 자신 곁에 있는 제 남편보다 세상을 떠난 아주버님이 더 먼저였고 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참을성이 많던 남편이 처음으로 화를 낼 만큼 시모의 행동들이 큰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 시모의 행동들로 생긴 스트레스는 남편의 병이 되었죠. 남편은 매년 받아왔던 건강검진을 받던 도중 몸에 이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받게 됐는데 그 결과 췌장암이라는 것을 알았죠. 저보다 당사자인 남편이 더 놀랐을 텐데 남편은 이전과 다름없는 모습으로 저에게 병을 꼭 이겨낼 수 있을 거라며 안심을 시켜줬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 남편이라면 어떤 지독한 병마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했죠. 남편은 항암 치료를 위해 입원과 통원을 반복하는 힘든 과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저에게 힘들어하는 내색을 하지 않고 밝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도 항암 치료라는 힘든 일을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남편을 돕기 위해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내조를 했고요. 시모도 당연히 큰 병을 가지게 된 남편을 걱정했습니다. 눈물도 보였고 혹시 자기가 시켰던 일들 때문에 병을 가지게 된 건 아닌지 자책도 했죠. 하지만 그 모습도 얼마 가지 못했어요. 가족들에게 걱정을 끼칠까 내색을 하지 않던 남편을 보고 몸이 괜찮다고 생각했던 건지 작은 부탁을 시작으로 또다시 남편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죠. 남편이 시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시모 입을 꿰매고 싶었고 휴대폰을 다루는 손가락도 잘라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큰 병에 걸려